얼마 전 연남동을 갔는데 거리에 눈에 띄는 예쁜 카페가 있었습니다. 정육각형의 귀여운 간판엔 수제 간식이라고 써 있었어요. 프랑스 제과 학교 출신의 파티셰가 디저트를 만드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곳은 저를 위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함께 사는 돌돌이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수제 간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어요. 동물 간식이라면 개껌이나 추루 정도만 알았는데 정말로 고기의 일부분을 형태 그대로 보존해 수제로 만들었더라고요. 매대에 전시된 닭발껌은 콜라겐과 고칼슘, 섬유질이 풍부하고 오리발껌은 치석 제거와 턱 근육 발달, 피부, 모질 관리에 좋다고 써 있습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반려동물을 위한 채소 간식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간식이나 건강식품 설명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성분도, 재료도, 기대 효과도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나 같았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인터넷에 간식과 연관돼 쓰이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10월에 간식 연관어입니다. 1위는 집, 2위가 강아지예요. 고양이가 팔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맛이라던가 빵, 쿠키, 라면처럼 식품의 종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람과 연관된 단어 대신 동물들이 상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번엔 장난감을 입력해봤습니다. 더 놀라웠습니다. 고양이가 2위예요. 육아가 5위입니다. 강아지가 6위, 개가 8입니다. 개랑 강아지는 같으니까 역시 육아를 앞설 겁니다. 장난감도 아기나 어린이보다 반려동물에게 더 많이 소구되고 있다는 거죠. 육아 시장은 정세 상태인데 반려동물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걸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이기도 하겠죠. 그러고 보면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애완동물이라는 호칭은 완구를 연상시킨다며 생명체에게 붙이기엔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아요. 대신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를 붙인 반려동물을 많이 쓰죠. 애완은 사람 앞에는 붙이지 않지만 반려는 사람 앞에만 붙였던 단어였습니다. 내 인생의 반려, 반려자, 주로 배우자를 일컫는 말이죠. 요즘은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이란 말도 많이 등장하죠. 코로나로 집콕이 늘어나면서 홈 가드닝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묘목, 모종, 화분, 식물 영양제 이런 것들이요. 한 인터넷 쇼핑몰 담당자는 예전에는 홈 가드닝의 목적이 미세먼지 방지나 공기 정화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표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점프하거나 골골송을 부르고 꾹꾹이를 해주진 못하죠. 그런데 식물은 존재만으로 위안을 준다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숲을 찾아갔을 때 상쾌함과 편안함이 내 방 안 식물들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거죠. 화분에 때맞춰 물을 주고 강한 햇볕을 가려주고 가끔씩 좋은 흙으로 갈아줍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새 잎이 피어나고 푸르름이 한층 짙어집니다. 소리와 움직임을 매개로 하는 동적인 교류뿐 아니라 서로의 생명력을 키워주는 정적인 교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2탄을 기다리는데 10년 넘게 아직 안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입니다. 영상미로도 세계관으로도 획기적인 영화였죠. 흥행도 어마무시하게 했고요. 이 아바타 영화에 등장하는 게 판도라 행성에 사는 나비족이죠. 나비족의 가장 큰 특징이나 능력은 모든 생명체와 소통하는 겁니다. 나비족은 몸을 관통하는 긴 신경계가 있고 그 끝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신경계를 다른 생명체의 신경계에 연결합니다. 신경에서 신경으로,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연결이 되며 소통하는 거죠. 그 순간 일체화되는 겁니다. 대등해지는 거죠. 그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과 교류하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마음과 의지입니다. 대등해진다는 것.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과거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의 위치에 결코 올라오지 못했던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단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가족, 마을 공동체 같은 이 생존의 필수적인 최소 단위에서 성별과 나이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요. 전통적인 가부장 농경사회에서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유목사회, 수렵사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일은 더 이상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게 됐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달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대부분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서 주거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배달 주문하면 되고 서비스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복지 수준도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결혼과 양육을 삶의 필수적 요소로 생각하는 대신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삶의 동반자, 반려로 삼기 위해서는 정서적 관계가 제일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반려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고 경계는 흐려집니다. 그 상대가 사람일지라도 성별, 나이에서 이 과거와는 큰 변화가 관측됩니다. 내가 행복해진다면 동물도 식물도 반려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려가 되는 순간 대상은 나와 동등해집니다. 전용이
동물이란 건 사라집니다. 대신 동반이라는 키워드가 뜨죠. 같이 누리고 같이 즐기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인권 못지않게 동물권이 중요해집니다.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정말 잘 자라는가, 식물이 인간의 감정 표현에 감응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여러분의 반려는 누군가요? 반려와 무엇을 나누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럼 다음 트렌드 분석으로 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트렌드입니다.